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부동산 공법에 관한 총정리 강의를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재를 중심으로 이 기출문제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잘 정의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보다는 약간 변형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그대로 외우시기보다는 그 핵심을 논점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바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공법의 대가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조성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택법 앞부분 봤죠? 이번 시간은 주택의 건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에 주택에 이제 새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게 상당히 이슈죠. 즉 또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상당히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 거고요. 이걸 뭐 재건축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용적률이 크게 또 많이 상향 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 이제 리모델링해서 새로 주거 환경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규정이 우리 주택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도 리모델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이란 뭐냐? 리모델링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고요. 그리고 증축 리모델링이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이라 하면 오래된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거나. 여러분들 대수선 개념은 배우셨죠? 그 건축법에서. 즉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행위. 그게 바로 대수선이고 또 증축도 배우셨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물을 또 연면적 층수 이런 거 늘려 짓는 거를 증축이라고 하는데 크게 리모델링 그러면 왜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우리 그대로 쓸 수밖에 없냐면요. 이 리모델링이 원칙 그대로 영어를 번역하면 이게 재건축이 됩니다. 재건축. 리라는 게 다시라는 거고 모델링이라는 게 건축이라는 거거든요. 재건축 그러면 여러분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하고 이게 전혀 다른 건데 재건축 사업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쓸 수 없는 거고 따라서 그대로 외래어를 그대로 법률 용어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개념 정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수선 리모델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좀 고쳐서 쓴다는 의미니까요. 증축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5년 이상 적어도 경과를 해야 돼요. 그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연수고 물론 뭐 딱 15년 경과됐다고 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15년 이상 범위에서. 그리고 증축을 하더라도 일정한 한도가 있겠죠. 그래서 전용 면적 30% 이내로만 예를 들어 30평짜리 아파트면 9평 이상 늘어나는 증축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1.3배 이내로만 증축 리모델링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 연면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3배나 30% 이내나 똑같은 말, 130% 이내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최근에 이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일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축을 한다. 예를 들어 30평짜리 아파트가 9평 늘어나면 39평. 그거는 잠재적 가치인 거고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 39평짜리 아파트를 팔았을 때 문제죠.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 평당 뭐 평균 3천 이상 가는데 9평 늘어나면 2억 7천이라는 재산 가치가 늘어나지만 이건 팔았을 때 얘기고 우선 비용 들어가는 것이 더 급선무죠. 그러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증가된 만큼 그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을 하면 되잖아요. 분양을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비용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제도가 인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래된 아파트들, 즉 특히 고층 아파트들, 저층 아파트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사업으로 가는 게 훨씬 좋고요. 그러나 이게 고층 아파트들은 다시 재건축해봤자 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 증가되는 것만큼 분양을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이게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인정해준 제도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대신 그 세대수 증가를 15% 이상 증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세대 단지를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세대수 증가를 150세대 이상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5000세대 단지다. 그러면 55, 이런 750세대 이상은 또 증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도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전용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1.3배, 즉 30%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하고 세대수 증가시키더라도 15% 이내로만 증가시킬 수도 있다. 자, 최근에 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또 이슈인데요. 그거는 옥상에다가 이제 층을 더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또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층 이상짜리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수직 증축형은 3개층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하고요. 14개층 이하인, 물론 뭐 안전진단 이런 건 다 받아야 되겠지만 이하인 아파트를 수직 증축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2개층까지밖에 안 된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합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꼭 출제가 뭐 시험이 될 거니까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단지가 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뭐 이런 단지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죠. 딱 1000세대에다가 또 그 단지 내 모든 세대가 다 일률적으로 100제곱미터다. 즉 30평 아파트. 왜냐하면 하나의 단지 안에서도 25평짜리 아파트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복잡하니까 현실에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세대고 모두가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죠. 한 세대당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그러면 총 증축했을 때 그 단지 내 증축했을 때 13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10만 제곱미터인데 30% 이내로만 되니까 최대로 했을 때 13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만 제곱미터만큼 늘어나는 거를 전부 1000세대에다가 골고루 30제곱미터씩 주게 되면 각 집마다 30제곱미터씩 늘어나니까 9평씩 늘어나니까 좋겠지만 이건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 들어가고 내 집 넓어진 거는 잠재적 가치밖에 안 되는 거 나중에 팔 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각 세대 1000세대마다 각 세대마다 만약에 1제곱미터씩 양보를 하면 그러면 1제곱미터 양보를 하면 1000제곱미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100제곱미터짜리 10세대가 새로 생길 거잖아요. 새로. 그럼 이거 15% 이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10세대 팔아서 비용, 이거 충분한 비용이 안 나오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 세대마다 10제곱미터씩 양보를 하는 거죠. 나는 20제곱미터만 증가하고 10제곱미터만 양보를. 그러면 100제곱미터짜리 100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10제곱미터. 왜냐하면 1000세대니까. 그러면 요 100세대 분양을 하면 예를 들어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요 100세대면 뭐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30평짜리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100세대면 뭐 최소한 10억이 넘어가는데 한 세대가.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1000세대에서 100세대 증가하는 거 15%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15세대 수 증가가 그러면 요거 분양해서 각 집마다 6평씩 늘어나고 그리고 요거 분양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용 충당하면. 자, 문제는 우리 여기는 10세대밖에 증가되지 않으니까요. 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00세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30채 이상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 거니까. 우리 주택법 첫 시간에 제가 주택법 적용 대상 30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요거 10세대만 증가하니까 허가 신청이지만 여기는 100세대가 증가하니까 30세대 이상 추가 건설하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이게 리모델링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 요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크게 조합 설립에서 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에서 할 수도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는 이미 각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는. 근데 입주자 대표회가 할 때는 어느 경우냐, 전원 찬성했을 때인 거예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근데 리모델링에서 전원 찬성한다는 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렵죠. 100% 찬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항상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합 설립해야 됩니다. 조합을.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동의예요.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단지 전체로는 3분의 2. 그러면 각 동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개 동이 있다. 그러면 각 동마다 과반수 또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단지 전체로 하나고 한 동만, 우리 동만 하자. 101동만 하자. 그럼 그 동의 동의만 얻으면 될 거잖아요. 3분의 2 결의를 얻어야 됩니다.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전체를 다 할 때, 전체 다 할 때는 전체로도 얻어야 될 거고 각 101동, 102동, 103동도 각각 얻어야 될 거잖아요. 달라요. 3분의 2고 과반수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바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설계를 해서 증축 리모델링 하든 대수원 리모델링 하든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 허가를. 증축 허가, 대수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년 이내에 설립 인가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자, 요게 이제 요 책은 제가 쓴 지가 좀 꽤 돼 가지고 요게 최근에 개정됐어요. 요게 꼭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4분의 3으로. 옛날에 80%, 5분의 3, 80%죠. 근데 지금 4분의 3이면 75%만 5% 좀 완화시켜 준 거예요. 의미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5%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은 77, 8%는 동의가 잘 나오는데 80%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설립 인가 받을 때 다시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내줍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그때 단지 전체로 리모델링 한다. 그때 전체로는 5분의 4가 아니라 이제 4분의 3이라는 거. 그리고 동별로는 2분의 1 그대로고요. 한 동만 리모델링 한다. 그럼 그 동에 동의만 얻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5분의 4가 아니라 여기도 4분의 3. 그래서 75% 동의 얻어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개정된 거니까 특히 더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기는 뭐 전원 동의를 얻었으니까 뭐 별도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이제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 4번은 뭐냐면요. 우리 증축형 리모델링. 증축하려면 증축하면서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잖아요. 특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안전진단 통과해야 가능하다는 거고. 그건 이제 우리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이제 1000세대 단지가 아까 같은 경우 이제 1100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토지의 지분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 권리 변동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된다는 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게 되면 세대수가 증가하는 만큼 권리가 변동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리 변동 계획도 같이 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또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비한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정비법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비 기본 계획과 유사한 거예요. 정비 기본 계획이 뭐냐?
거기는 다 전면 철거를 해서 새로이 앞으로 우리 시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건가, 도시를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건가, 그거에 관한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걸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건가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건축을 해서 정비를 하든 다시 리모델링, 증축이나 대수선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거는. 그래서 원리가 같기 때문에 내용도 정비법의 정비 기본 계획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이제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제 주택을, 우리 기본적으로 주택법은 주택을 30채 이상 건설하는 법이죠. 그걸 어떻게 분양할 건가? 그 건설 당연히 아무 사업 주체나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법에 딱 규정된 사업 주체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가 또 중요한데요. 이 표가 요 7가지 번호 쭉 매겨놨죠. 7가지. 요 국가나 지자체는 2가지지만 왜 하나로 했냐면 행정청이니까요. 국가도 행정청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청이고. 그래서 그럼 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행정청은 아니지만 공적 주체죠.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요 4명, 크게는 3개, 요까지 하면 자기 쪼개면 4명이죠. 이 4명이 공적 주체,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 공적 주체가 85제곱미터 이내로 한 건 국민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 주택조합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별도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표에서는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 위에까지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등록 사업자라는 건 말 그대로 등록을 해야 사업 주체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기억을 하시고, 연간이라는 건 1년에 이 말이죠. 1년에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 1만 제곱미터 이상. 우리 주택법은 주택건설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대지조성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거는 10,000제곱미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 건설 사업, 공동주택 건설 사업. 그러니까 주택에는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려면 아무리 건설 회사라 하더라도 국토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건설업체라고 해서 다 등록 주택 사업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록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등록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요 등록 사업자들, 우리나라에 한 6천여 개 업체가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요. 웬만한 건설 회사들이라면 다 등록이 돼 있죠. 그 회사들이 대부분 민간 대표적인 게 뭐 현대, 삼성, 대우 뭐 이런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도 등록 안 하면 주택 사업은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등록 사업자라고 하고, 요 자들은 그냥 공적 주체니까 등록하지 않고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공익법인 고용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용자는 자기 사원주택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원주택. 반드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만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중에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요.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당연히 등록할 필요 없는 거고, 단독으로 할 때는 당연히 등록해야 되겠죠. 주택조합도. 그게 바로 우리 주택법의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조합 여기 정리된 정도는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일단 주택조합에는 3가지가 있어요. 지역조합이 있고, 직장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조합은 아까 리모델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 앞에서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장조합은 2가지가 있어요. 설립 절차에 의해서, 즉 신고만 해도
조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만 해도 돼요. 뭐가 필요 없느냐? 인가가 필요 없어요. 즉 무슨 소리냐? 우리 첫 시간에 국민주택 배우셨죠? 공적 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 거, 공적 자금 지원받아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한 거, 요 주택을 다른 사업 주체가 해놓은 거, 건설해 놓은 것을 조합이, 직장 조합이,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조합이 공급만 받는 거예요. 이걸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이 땅 사가지고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들한테 분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주체가 건설해 놓은 걸 공급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간편한 조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인가 절차 필요 없이 신고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동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조합 만들어서 집 마련한 게 요 조합이에요. 대부분이 같은 직장 무주택자들이 예를 들어 국민은행 다니는 직원들끼리 무슨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끼리 그래서 요 설립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신에 그 조합원은 무주택자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조그마한 거라도 한 개 있으면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 신고 대상 직장 조합은. 그런데 다른 조합 있잖아요. 지역 조합 여기 직장 조합은 뭐냐? 주택을 건설해서 땅 사갖고 건설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조합이에요. 여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조합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도 조합원이 됩니다. 즉, 요 인가받는 조합은 무조건 무주택자야만이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조합원 자격이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넘는 거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하나여 소유한 자도 조합원이 된다. 즉 주택이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는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조합원은 20인 이상으로 모집을 하라고 돼 있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50명이 조합원인데 주택 건설은 100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예요. 앞으로 우리가 100채를 짓겠다. 예정 세대수가 있으면 그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모집을 해야 돼요. 조합을. 예를 들어 1000채 짓겠다 그러면 적어도 500명 이상 모집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정 세대수만큼 조합원을 모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에 2분의 1 이상 모집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거예요. 일단 설립 인가 받고 나면 새로 가입하는 거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체도 금지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승인이나 결혼이 생겨서 충원하는 정도로는 또 교체가 가능한 거고요. 자, 주택조합은 그 정도로 하겠고요. 사업 절차에서는 이 사업계획 승인, 첫 시간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은 30채인데 예외적으로 50채, 예외 좀 외워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려운 점이 없고,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문제는 요 소유권 확보, 주택을 건설할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마련해야 뭐 주택을 건설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 지방공사는 믿을만하다. 나중에라도 충분히 땅을 구입하겠지 해서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권. 100% 사용권이라는 건 뭐냐?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럼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라도 100% 확보하면 또 필요 없는 거죠. 그 땅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중요한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데 주택조합이 소유권 95% 확보하면 나머지 5%를 확보 안 해도 매도 청구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지구 단위 필요한데 사업 주체가 80% 사용권만 확보했다. 100%가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20%는
그 10년 20% 중에 10년 미만 소유자들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80%만 사용권은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만 그때 매도 청구는 10년 미만 소유자들한테만 할 수 있고 10년 이상 소유자들한테는 할 수 없는데 95% 이상 확보했다. 그럼 기간을 불문하고 즉 10년 이내든 이후든 소유 기간이 매도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이 다 끝나면 받는 게 사용 검사입니다. 이 사용 검사하고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우리나라는 원칙은 후분양이에요. 즉 건설을 다 해놓고 분양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가 인정돼요. 즉 선분양 나중에 건설해도 되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예외가 인정되다 보니까 그 예외적인 방법으로 주로 주택을 분양하잖아요. 전혀 지어놓지도 않고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속 중도금 내면서 언제 완공이 될까 학수고대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입주를 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예외를 늘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분적으로 공사 끝났을 때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임시사용 승인도 한 동 공사가 끝났을 때 받는 게 원칙이 있지만 세대별로도 한 동이 다 안 끝나고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고 또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용검사가 또 사업 주체가 망하면 시공 보증자나 입주 예정자들이나 그래서 예외가 늘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외가 없는 듯이 써져 있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예외가 있는 듯이 써져 있는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성재 교수님의 부동산 공법 강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개정된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어요. 의미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라고 당부해 주신 만큼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잘 기억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